혹시 집 비밀번호 바꿨어? 네. 뭘로 바꿨어? 말씀드리면 이사 나가실 거예요? 집은 저희가 구해놨어요. 뭐? 이제 그만하죠. 꼭 같이 살아야만 아버지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 안 데리고 살아도 되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비밀번호는 못 알려드려요. 이게 무슨 짓이야? 거기는 제 집이니까 아버지가 나가주셨으면 해요. 새로 구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준이 엄마가 이불이나 필요한 물건들은 대충 갖다 놨거든요. 거기서 일단 주무시면 저희가 내일 찾아뵐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7세 강창학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열리지 않는 문을 붙들고 기막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설마 하니 아들 내외가 의도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으니 말이죠. 평생 모시고 살겠다더니 약속은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진명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노인네를 이렇게 쫓아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 마음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이런 식으로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받을 건 받았기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자식에게 말년을 기댈 생각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꼭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야 효도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니 말이죠. 호시탐탐 부모를 쫓아낼 궁리만 하다가 결국엔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악랄하게 한다면 부모도 악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응징해서 똑같이 후회의 눈물을 흐릴게 만들어줘야 했죠. 강 씨는 3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3남매는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내는 몇 해 전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냐? 이번엔 가야죠. 그래? 선아도 온다더라. 선아랑은 뭐 가도 못 만나죠. 병철이도 가죠? 병철이는 늘 오지. 가까운데. 네. 그러면 명절 때 뵐게요. 그래? 강 씨는 큰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3남매 얼굴을 모두 볼 수 있을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은 못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병철은 강 씨의 집과 불과 2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에 다른 자식들보다는 자주 보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늘상 만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하느라 바빠서 한두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였죠. 그래서 명절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 만난 막내 아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막내도 뭐가 바쁜지 못 만난 지 두세 달은 된 것 같은데 안색이 어두워 보였죠.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은요? 근데 왜 그래?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러자 아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형님 가고 나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앉아있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어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딸도 왔다 가자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다시 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 그래도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괴로움을 호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가게가 작년부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뭐? 요새 한창 바쁘다고 했잖아. 그건 직원을 정리해서 그렇고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괜찮게 되긴 하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까 아이고, 어쩌냐?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더니 권리금도 못 받고 빼야 되게 생겼고요. 그래서 좀 더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집 담보로 대출도 좀 더 받았고 그러면서 아마도 작은 집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이자 내는 것도 겁이 난다며 말이죠. 아들의 말을 듣고 강 씨도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설마 아니 돈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강 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불경기의 아들도 타격을 입은 듯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준이 엄마랑 상의를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나 싶었는데 제안이라는 단어가 강 씨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사시니까 이참에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어떠냐니? 너희랑 내가 한 집에서 산다고? 네. 저희가 집 처분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집에요.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당혹스러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아들 내외이기 때문에 강 씨도 함께 사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사정이 참 딱했습니다. 어차피 이사는 정해진 일이라며 조용히 내뱉는 아들의 말에 강 씨도 근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적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쨌거나 저희 중 누군가는 모셔야 하고요. 가까이 사는 저희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늘.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쌩쌩하기에 자식들의 부양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서 아들이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도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반찬 좀 넉넉하게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겠다고? 괜찮아.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식구 다 먹지도 못해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게 아들이 했던 부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은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니 좋기도 했죠.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시고 살게요. 할아버지랑 살면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아버님도 며느리가 차리는 식사하시고 이제 편히 지내세요. 얼마 뒤 며느리가 찾아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아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곧 80을 바라보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육신이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말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뿐이지 막내 아들 내외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막상 얼굴 볼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강 씨와 막내 아들 가족. 처음엔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니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했고 말이죠. 아버님,
준석이 오늘 학교가 일찍 끝나서 그런데 교문 앞으로 좀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다. 강 씨도 모처럼 할 일이 있으니 활기도 생겼고 아들 며느리도 분명히 강 씨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며 살면 갈등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강 씨에게 집과 관련된 또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무슨 부탁? 아무래도 세금이나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집 명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뭐? 명의? 네. 형님이랑 누나랑은 상의 다 했어요. 당사자를 빼놓고 무슨 상의를 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쭉 아버지 모시고 살 거니까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강 씨를 부양하는 막내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자연스레 자식들에게 갈 재산이었고 나머지 두 자식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막내 아들에게 가는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니 바로 수락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꼭 자신의 앞으로 집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았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버지, 저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아들이 미심쩍은 듯한 표정으로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부양하려면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살죠.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형제끼리 우애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영부영 아들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같이 사는 마당의 끝까지 싫다고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별 조항을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시는 조건으로 명의 이전하시는 거라고요. 네. 조건이라고 그래야 하나? 아무튼간 쭉 같이 사니까 이참에 아들놈한테 넘겨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걸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데. 조건부로 증여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너도 괜찮지? 강 씨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표정이긴 하지만 별거 아닌 한 줄 넣겠다는 아버지를 아들은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 씨의 집이 아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서서히 집안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던 햄 드셨어요? 아, 냉장고에 있던 거 말이야? 어제 아침에 구워서 먹었는데. 아! 그걸 드시면 어떡해요? 왜? 그냥 있길래 먹었는데. 아니, 애도 아니고 햄을 드세요. 그거 오늘 준이 도시락 싸주려고 한 건데. 출출한데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 민망함에 강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쾅 소리가 나게끔 강하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강 씨의 어깨가 살짝 들렸다 내려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햄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격한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햄인데? 지금 슈퍼에서 사올 테니까 일러줘.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다른 거 쌀게요. 다른 걸로 할 수 있었던 문제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지는 못하고 서가리만 했습니다.
서운하긴 해도 같이 살다 보면 조금씩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서로 맞춰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아버님. 아버님 빨래는 따로 할 거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세요. 빨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뒤돌아서는 며느리. 왠지 자신의 빨래를 따로 하려는 이유가 짐작이 갔습니다. 요새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유난히도 킁킁대던 며느리였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강 씨도 채취가 나는지 늘 확인하곤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냄새라도 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지나는 투로 나이 들면 더 잘 씻어야 한다고 말한 뒤로는 며느리 근처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물어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는데 며느리는 유별난 코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젊었을 적보다도 더 공들여 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빨래를 따로 빨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대체로 집에 있는 탓에 빨래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던 강 씨에게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없어요? TV? 더 줄이면 잘 안 들리는데. 귀 먹겠어요. TV 볼륨이 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큰 것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두 칸을 줄였는데 잠시 뒤에 며느리가 또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방 안까지 다 들려요. 볼륨이 3인데 방 안까지 들린다면 방은 문제지 TV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도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강 씨에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잔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말을 할 때면 강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싶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죠. 분명히 오랫동안 거주한 내 집인데 꼭 아들네 새들어 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눈칫밥도 나이 들고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같은 집에 사는 게 불편해질까봐 강 씨가 참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강 씨가 가만히 있으니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뒷방 늙은이 취급이었습니다. 강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지만 청소는 집에 있는 강 씨가 대부분 했고 강 씨의 식사도 10번을 먹는다면 8, 9번은 강 씨 스스로 차려 먹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왜 강 씨만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강 씨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힐 뻔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부딪혀서 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머리엔 이상이 없었지만 허리와 오른쪽 팔을 다쳤죠. 퇴원을 한 후에도 허리는 얼른 낫질 않아서 쉬엄쉬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청소를 며느리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어찌저찌 챙겨 먹는다 치더라도 무리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그게 못 견디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버님 저렇게 둬야 하는 거야? 치료 받으시면 낫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쩌냐.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금방 털고 일어나겠어.
그래도 옆에서 병수발 안 드는 게 어디야. 꼭 옆에서 부축해야 병수발이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병수발 드는 기분이야. 그리고 앞으로 아버님 편찮으실 일이 더 많을 텐데 벌써부터 겁나? 모르고 모신 건 아니잖아. 최소한 다른 방법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 아버님 곧 80되셔. 그러면 좀 더 시설 좋은 곳에 가시면 아버님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번 같은 일도 없을 거고. 설마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당신 말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보자는 말이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강 씨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이야기는 강 씨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모를까.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언급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리 좀 다쳤다고 내 집을 놔두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강 씨도 당연히 그랬고 말이죠. 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해가 뜬 후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3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아들이 그리 두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강 씨의 정신이 멀쩡한 건 아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강 씨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에 어르신들이 지내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사람도 많대요. 원하면 뭘 배울 수도 있고요. 건강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어디 좋은 데라도 보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즘 70대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아플 게 걱정돼서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는 결코 아니었죠. 요양원 말이냐? 내가 거길 왜 가야 해? 아, 요즘 요양원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럼 뭐 호텔이라도 돼? 강 씨도 이제는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꿍꿍이를 알았는데 강 씨도 자식을 진심을 다해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버지 안 좋은 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아니지.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나름대로 아버지 걱정해서 드리는 말인데. 걱정? 강 씨는 코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갈 생각 없어. 허리는 한 달이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너희한테 병수발 들라고 안 한다. 강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도 더는 우기지 못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끌고 갈 것이 아닌 이상 강 씨가 거부하면 아들도 별 도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못마땅한 기색이 다분한 표정으로 말이죠. 강 씨는 며느리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바보라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맞춰보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요양원 생각만 하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치매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어수룩하게 굴었으면 아들 손에 이끌려 남은 인생을 요양원에서 보낼지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할 일도 많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건강할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살짝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리모컨으로 TV를 탁 끄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싫으시면 근처에 작은 집 얻어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도 더 커가는데 이 집에서 5 식구가 지내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너희가 들어올 때부터 5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리고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아서요. 뭐가? 이렇게 같이 사는 거요. 요새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도 없고 저희도 자꾸만 아버지 눈치 보게 돼서. 강 씨는 하도 기가 차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것에 용기를 얻었는지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나갈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따로 사시는 게 가장 말이 되잖아요. 저희는 넷이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지금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쫓아내다니요. 아버지한테 상해 드리는 거죠. 아버지도 준이 엄마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그 말 뜻은 며느리가 그동안 강 씨를 구박한 일을 아들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아들에게 진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도리어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아버지 집은 아니죠. 강 씨의 말을 정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엔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몰라본 자신의 안목을 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희 집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물려주셨잖아요. 아버지 사실 곳은 불편하지 않은 대로 잘 알아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설득할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한데 말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가려면 너희 나가야지. 이 집은 평생 내 거였어. 힘들다고 같이 살자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늙으니 수발 들기 귀찮아지니까 쫓아내려고 들어. 몇 년이나 지났다고. 1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아들네와 같이 산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말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양심이 있나 싶었습니다. 모시려는 신용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수긍하겠지만 강 씨는 눈칫밥을 먹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강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나가서 따로 살 때의 장점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혼자 살면 되는데 나가서 단칸방에 살라는 말은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식에 대한 배려가 없으시네요. 배요. 물려주셨으면 온전히 저희가 살게 해주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뭐가 맞고 틀린지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혼자 지내셔도 제가 가끔 들러서 반찬도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할게요. 잘도 그러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살며 보였던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기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해주고 거짓말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참 성의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가려거든 너희가 나가? 아들 내외가 나갈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따금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며느리는 강 씨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노인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싶은 느낌이 들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이 집을 나가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다 회복이 되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돌아오니
외출한 지 4~5시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허리도 좀 아플 것 같고 피곤했죠.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왜 안 열려?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틀리는 바람에 보안이 작동되어 몇 분 기다렸다 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 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냐? 아니요. 밖에 나왔어요. 강 씨가 외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아들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새 외출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집 비밀번호 바꿨어? 네. 뭘로 바꿨어? 말씀드리면 이사 나가실 거예요? 집은 저희가 구해놨어요. 뭐? 이제 그만하죠. 꼭 같이 살아야만 아버지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나 안 데리고 살아도 되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라. 강 씨도 이제 아들과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강 씨의 평화를 깬 아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는 못 알려드려요. 이게 무슨 짓이야? 거기는 제 집이니까 아버지가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러고서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강 씨에게 일어난 일이 맞나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속셈으로 집을 달라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강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졸지의 아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강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새로 구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준이 엄마가 이불이나 필요한 물건들은 대충 갖다 놨거든요. 거기서 일단 주무시면 저희가 내일 찾아뵐게요. 그럴 것 없이 변호사 끼고 나중에 보자. 네? 변호사요? 그래. 집 명예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라니? 우리가 약속했던 거 잊었냐? 같이 사는 조건으로 너희가 날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줬던 거잖아. 그건 말이 그렇단 거였죠. 계약서에도 썼는데 잊었니? 아니, 꼭 같이 살아야 부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같이 사는 걸 조건으로 했어. 계약서 찾아봐라. 공중도 받았잖냐? 그러자 아들이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미련하게도 어떻게 그걸 잊은 건지 몰랐습니다. 의례적으로 넣는 문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강 씨도 잠긴 문을 보자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그게 생각이 났다면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러실 수는 없어요. 갑자기 그런 건 너희잖아. 너희가 안 나간다면 나도 소송을 해야지 어쩌겠어. 소송이요? 친자식한테? 친부모도 요양원으로 쫓아내려는 자식도 있는데 소송 그까짓 건 못하겠냐?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큰아들이 강 씨를 데리고 갔고 강 씨는 큰아들네 집에 지내면서 막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가 이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게요. 누가 허락한대냐? 네? 허락이라뇨? 날 모시기에 허락 안 할 거라고.
아니,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것까지 내가 일러줘야 해? 구해놨다는 원룸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길바닥에 놨든지 마음대로 해. 아버지, 이렇게 저희 안 보시게요? 이 집에서 쫓아내면 저희가 아버지 보겠어요? 너희도 나 쫓아내고 안 보고 살 작정이었잖냐? 그때 막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걱정 말아라. 아버지! 몇 달 후, 진명이는 다시 강 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아들은 퇴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네는 뒤늦게 찾아와 빌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어요. 준이 엄마 눈치도 보이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 악랄하게 부모를 쫓아내려다가 연 끊고 살게 된 마음의 짐 내려놓지 말고 살아. 강 씨는 돌려받은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을 팔아버릴까도 고민했지만 아들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주말에 애엄마랑 아버지 뵈러 갈까 하는데 큰아들이 걱정됐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한사코 아들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식이건 간에 강 씨의 생활에 침범하는 건 사양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평온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전처럼 명절에 한 번씩 오면 가끔 얼굴을 보고 말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거리를 좁히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삶과 자신의 삶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말년까지 서름당하지 않고 살다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연우한테 사투리는 좀 안 써주셨으면 해요. 사투리가 뭐가 어쨌다고? 그러게, 사투리를 왜 쓰면 안 돼? 아니, 연우가 종종 어머님 말투를 따라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웃어요. 당연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따라하겠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이상하면 놀림 받을까봐 그렇죠. 그것도 다 한때일 거고,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말투 따라가겠지. 친구들도 표준어 쓸 거고. 지금 한창 말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게 연우한테 영향이 갈까봐 그래요. 사투리 쓰면 좀 촌스럽잖아요. 촌스럽다니? 그러면 표준어 빼고는 사투리가 다 촌스럽다는 거야? 요즘에는 TV에서도 사투리 많이 나오잖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연우한테는 사투리를 쓰지 말라는 건지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사투리는 고치면 좋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조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은 지방이었습니다. 20대까지 지방에 살았던 탓에 그녀의 말투엔 진한 고향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조 씨가 입을 열면 단번에 고향을 알 수 있었죠. 그게 불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조 씨의 주변에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이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조 씨의 사투리를 손자가 따라한다며 주의를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조 씨와 만나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며느리. 평생 써온 사투리를 어떻게 고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부모와의 만남이 달갑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은 조 씨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는 아들.
손자가 사투리 하는 게 싫어 만나고 싶지 않다면 조 씨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그래서 조부모와 등지고 살겠다는데, 조 씨는 아들 며느리의 소원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 씨는 20대에 상경을 해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낳고 쭉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둘 모두 결혼을 했고 조 씨 부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닌 때에도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손주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남들보다는 자식들과 꽤나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큰아들네보다는 좀 더 왕래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연우가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네, 어제부터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이고야, 얼른 들어가서 자. 연우는 내가 볼라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조 씨는 피곤해 보이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자를 봤습니다. 둘째 아들네와는 차 타고 1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신혼 때는 한 번도 못 와봤던 집이었는데 요즘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며느리가 자주 SOS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가끔 바쁠 때나 봐줬지 이렇게까지 봐줬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성향이 다르고 부모도 다르니 둘째 며느리의 탓은 아니었죠. 조 씨는 은퇴 후에 소소하게 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고 하니 작은 며느리가 부를 때마다 딱히 거절한 적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우 기저귀 갈았고 우유도 먹었다잉.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배고파 하길래 줬어. 연우 아빠는 늦는다냐? 네. 오늘은 좀 늦어요. 혼자서 욕 본다. 2~3시간 지나고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그나마 피곤함이 가신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무엇이? 내 손주 봐주는 건데. 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며느리를 좀 더 도와주다가 해가 졌을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가 복직을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다 왔는데 좀 일찍 연우를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못 있는다니? 있을 수는 있는데 다들 부모가 데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우만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서 글로 데리러 가면 되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조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손자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할미, 아이고야, 내 강아지. 손자가 폴짝 뛰어 조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자주 보니 조 씨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 씨 또한 그런 손자가 참 예뻤죠.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가서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있으니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불어. 뭐? 연우 배고픈데. 연우 밥 먹었잖아. 무엇이 배고파? 아니, 방금 배고파 불어라고 했어? 배고프다는 손자의 말에 조 씨가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며느리는 다른 게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자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연우, 너 왜 그렇게 말해? 배고파 불어? 배고파 불어 하면 안 돼. 안 되지.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 옆에서 조 씨도 똑같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조 씨도 몰랐죠.
배고파요. 라고 해야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트인 손자는 제잘제잘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가 따라하는 게 많아서요. 어머님 말투도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는데 불편한 기색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제 집에 갈란다. 할미 가지 마. 내 새끼. 우째 이리 예쁘냐? 할미 또 올게. 그런데 그때 불편한 기색이 조 씨의 착각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의 연락으로 또 손자를 봐주게 되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연우야 5살 됐으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투정을 부리는 손자에게 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그런 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연우 표준어로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또 바로 따라해서요. 웃음기 섞인 말투였지만 조 씨는 멋쩍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에게 사투리를 조심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야, 됐으니까가 아니라 됐으니까 라고 말해봐. 됐으니까. 잘하네. 됐을게라고 하면 안 돼. 이상한 거야. 알았지? 응. 며느리는 웃었고 조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민망함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씻으러 간다며 들어갔고 조 씨도 집에 가기 위해 채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손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말을 걸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다정하게 대답해줬을 조 씨가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아차 싶어서 머릿속으로 표준어가 뭐였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못 고친 사투리를 단번에 고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말해? 이상해. 그 말에 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엄마처럼 서울말씨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지만 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지역 말투에 대해서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을 게 뻔했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마침 같이 있던 아들은 그런 조 씨의 표정을 보고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하세요. 주변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그냐? 사투리가 심하긴 하죠. 그래도 서울 살며 말투가 많이 순해졌다 싶었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말 배우는 시기니까 표준어로 배워야죠. 애가 사투리 쓰면 좀 그렇긴 하잖아요. 며느리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단어만 사용 안 하면 되죠. 뒤늦게 가벼운 투로 말하는 아들 앞에서 조 씨는 여전히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니까 별걸 다 걱정하게 되는구나 싶었죠. 그러다 손자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조촐하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아들이 조 씨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들네 집 근처에서 외식을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연우 생일 축하해.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꺼내서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죠. 이건 연우 옷 사줘라. 지난번에 본께 옷이 좀 적더라. 이제 많이 컸나 보다. 그라지. 금방 6살인께. 어머님. 조 씨가 한창 말을 하는 와중에 며느리가 조 씨의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연우한테 사투리는 좀 안 써주셨으면 해요. 이번엔 웃음기 하나 없이 조용히 말하는 며느리.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투리가 뭐가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이 뜬금없게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사투리를 왜 쓰면 안 돼? 아니, 연우가 종종 어머님 말투를 따라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웃어요. 당연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따라하겠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이상하면 놀림받을까봐 그렇죠. 그것도 다 한때일 거고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말투 따라가겠지. 친구들도 표준어 쓸 거고. 지금 한창 말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게 연우한테 영향이 갈까봐 그래요. 사투리가 좀 촌스럽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촌스럽다니? 그러면 표준어 빼고는 사투리가 다 촌스럽다는 거야? 남편은 서울 토박이이지만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에는 TV에서도 사투리 많이 나오잖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연우한테는 사투리를 쓰지 말라는 건지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여보,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자 조 씨의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손자의 생일에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도 이참에 사투리는 고치면 좋잖아요. 뭐, 나쁜 말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버릇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투를 고쳐? 아버지, 연우 엄마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조심해 달라는 거죠. 조심하라니 뭘?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야? 원래 말투가 이런데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야. 그러면 애를 어떻게 돌봐줘?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직장에는 서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연우 엄마는 그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애가 사투리를 쓰면 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지. 네. 며느리는 몇 번 반박하는 듯 하더니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 씨도 말리는 신용을 하긴 했지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팠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수긍하는 듯 보였고 말이죠. 식사 시간 동안 묘한 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헤어질 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우야. 할머니가 다음에 놀러 갈게. 보통 같았으면 심한 사투리가 튀어나왔을 테지만 조 씨도 단어를 골라서 내뱉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는데 조 씨도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었죠. 요즘에 연우 봐달라고 안 하네. 그러게. 이상하네. 뭐 안 바쁜갑지? 종종 손자를 조 씨의 집에 두고 가는 일도 있었는데 꽤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좀 하라고 해봐. 마침 주말이라 다들 집에 있을 듯 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의 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지 며느리에게 전화할지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지금 밖인데요. 연우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집에서 연우랑 쉰다고 했어요. 알았다. 외출했다는 아들의 말에 조 씨가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다가 이윽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연우 엄마. 아버지가 연우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영상통화 할 시간 있냐? 아, 영상통화요. 바쁜가?
네. 좀 바쁘네요. 집에서 쉬고 있다더만. 아,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죄송해요. 이따가 시간 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이따가 안 바쁠 때 전화 줘라. 네. 전화를 끊자 남편도 대화를 들었는지 아쉬운 투로 물었습니다. 주말인데 바쁘대? 어째 바쁘다네. 그때 때마침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들네 손녀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분 통화를 하고 끊었고 점심밥까지 먹었는데 그때까지도 둘째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내 손주라 남편이 예뻐했는데 얼굴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죠. 전화해 볼까? 아니야, 됐어. 바쁜가 보지. 결국에 그날은 영상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까먹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다더니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러다가 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생일 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는 얘기가 된 게 아니었는지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연우 아빠가 그러던데. 아, 집에서 뭘 제가 해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회사 일로 바빠요. 아, 주말에 보자고 그러던데. 주말에도 요즘 정신이 없네요. 며느리는 조 씨 부부의 방문을 꺼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죠. 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연우 아빠가 그러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네.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대답하더니 왜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느냐며 조 씨의 아들을 탓하는 말을 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며 말이죠. 전화를 끊고도 찜찜했습니다. 생일에 만나지 않는 것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늘 아이를 봐주기에 집에 오가는 게 큰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아이를 맡기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며느리의 의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사투리 문제로 의견이 부딪히던 날 이후로 그랬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연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연우. 무슨 일로? 급히 모임에 가야 해서요. 연우 아빠랑 같이 가는 거라서 연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쩌지? 아버지가 허리가 불편해서 집을 비우기가 힘든데. 아, 아버님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도 부축이 필요해서 조 씨도 요즘에 외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따로 연락할 일이 없어서 말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죠. 며느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는 길에 연우를 어머님 댁에 놓고 갈게요. 그건 괜찮죠? 솔직히 조 씨는 며느리의 부탁이 불편했습니다. 기분 상했다는 티를 그렇게 내더니 결국 애를 맡기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조금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하지만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는데 안 도와주기도 미안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연우 맡기겠다고? 모임 간다고 그네요. 참나 얼굴 구경하기 힘들더니 그러게 오랜만이네. 여태 연락 한 통 없더니 남편은 어쩐지 못마땅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연우 오면 좋지. 남편도 투덜대긴 했지만
어린 손자가 예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우 왔어? 아픈 허리로 아이를 들어안으려고 하다가 조 씨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그렇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데리러 온다기에 재우려고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씨가 놀라서 얼른 가보자 소파에서 떨어졌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연우 넘어졌어? 남편도 나와서 아이를 달래는데 놀랐는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소파가 그랬냐? 에이, 나쁜 소파? 우리 강아지한테 못된 짓 해불었냐? 뗐지? 조 씨가 과장된 몸짓으로 소파를 때리는 신용을 하자 손자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할미가 본께 연우 머리 암시랑도 안 한디. 손자의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들추고는 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요가 깔려 있어서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미,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이상한 말? 암시랑 하면 안 돼. 엄마가 맴매해. 뭐? 그리고 엄마가 할미랑 말하지 말랬어. 뭐라고? 조 씨도 남편도 아이가 하는 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랑 말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쓰면 엄마가 맴매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놀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남편이 다시 묻자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상한 말만 해. 연우야, 사투리는 이상한 말 아니야. 아니야. 그러더니 손자가 입을 두 손으로 꼭 막았습니다. 할머니랑 말하지 말라는 며느리와의 약속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신경 쓰는 것 같길래 조 씨도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아이를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전화를 걸려는 것을 조 씨가 막았습니다. 모임 중이라는데 전화해서 따지기에는 아들 며느리의 입장이 곤란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러 왔을 때 조 씨가 물었습니다. 연우한테 나랑 말하지 말라고 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우가 글던디. 할머니는 이상한 말 함께 말하지 말라고 근다고. 연우 엄마가? 아,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잖냐? 어떻게 애 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날 이후로 애도 잘 안 맡기고 연락도 안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다고 여긴 듯 했죠. 하지만 아쉬운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애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애가 그러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자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는 대꾸했습니다. 적어도 사투리를 배우지는 않겠죠. 뭐, 애가 이상한 말을 종종 하는데 그게 다 어머님 탓이잖아요. 저도 엄마로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가 그런 말투를 쓰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는 애들이 하는 말은 다 듣기 싫은 거야? 솔직히 듣기 좋지는 않죠. 결국에는 커서 다 고쳐야 되잖아요. 사투리를 왜 고쳐야 하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대답이 없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마치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연우 교육은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맡기지도 말아야지. 조 씨도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급할 때는 잘만 애를 맡기더니 말투 가지고 괜한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애 봐주면서 말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책도 읽어주고 근데 어떻게 사투리를 안 쓸 수가 있대? 표준어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되면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 씨였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인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해보란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맡기지 말어. 나는 표준어 쓸 자신 없으니까.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연우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 표준어 못 쓰면 한국말도 모르는 줄 아냐? 다시는 연우 맡길 생각 말어. 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편도 화를 내자 아들 며느리는 아이를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맡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히려 자신들이 화가 났다는 듯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조 씨도 더 이상은 이런 문제로 아들 며느리와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예쁘고 자식 일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빠졌지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말투를 가지고 서름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는 아들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며느리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조 씨 부부는 작은 아들네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다 둘째 며느리가 둘째를 가지면서 상황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 컸으니 세상 아쉬울 것 없이 연락을 끊었던 며느리가 이제는 또다시 조 씨 부부에게 아쉬운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엄마, 연우 엄마가 둘째 가졌어요. 입덧도 심하고 그래서 일단 회사 쉬고는 있는데 애 낳고도 금방 복직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래요. 그래서 어쩐다고? 장모님은 편찮으셔서 애를 못 봐주신다고 그러고 부탁드릴 사람이 엄마밖에 없네요. 니들이 알아서 한다더니? 그건 연우만은 어떻게든 키우겠는데 둘째는 누가 봐줘야죠. 에이, 넌 암만 그래도 어쩐다고 나한테 맡길라 그냐? 또 사투리 물들면 어쩔라고? 엄마, 그땐 연우 엄마가 좀 예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연우도 이제 사투리 전혀 안 쓰고. 나는 못 도와주니까 사람을 쓰던 말던 알아서 해라. 아 참, 사람 쓸 땐 잘 골라야겠제? 사투리 안 쓰는 사람으로 써야 된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괘씸한 며느리가 사과를 하더라도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죠. 며느리에게서는 몇 번 전화가 오다가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봐준 공이 없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끈질기게 연락하더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확실히 조 씨의 의사를 알았으니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테죠. 자식에게 2번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는 없었기에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니, 사돈. 좋게 생각하세요. 저도 혼자 살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그래서 사 먹었었는데 사돈이 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죠. 손님 맞을 음식까지 저를 시킬 수가 있나요? 에이, 애들 음식 해주나 똑같죠? 어머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원래도 반찬 해다 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어차피 해주는 거는 똑같은데 누가 먹는지가 뭐가 중요하나요? 그렇다고 사돈 반찬까지 해다 바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다 바치다니요? 참 말을 해도 겨우 그거 반찬 좀 해줬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이복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모 눈치를 보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씨도 까탈스러운 며느리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일 한 번 시킨 적이 없었고 아들네를 찾아간다던가 하다못해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씨는 적응해 갔습니다. 시모가 해주는 반찬이 싫다고 진저리 치던 며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반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지만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찬 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며느리와 안사돈. 더는 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은 죄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괘씸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줬던 반찬을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이 씨도 더는 좋은 시어머니 노릇은 그만하기로 했죠. 이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던한 성격이라 어려서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도 아들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답답하다고 여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씨는 을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아, 그러세요. 사실 뭐 시집살이 같은 거는 전 크게 걱정 안 해요. 요즘이 그런 때인가요? 시부모라고 막 아들 며느리 일에 간섭하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무슨? 딱 어른들은 해줄 거만 해주고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괜히 갑질하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딱딱해졌습니다. 상견례에 와서 앉아있는 지 30분이 지났는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이 없어서 이 씨는 모르지만 딸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사돈이 뭐라고 해도 잠깐 불편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큰 소리 내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죠. 이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씨 부부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런데 해줄 것만 해주고 빠져 있어야 한다던 안사돈은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 근처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5년 전 사별에 혼자 지내기에는 적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식집을 드나들었죠. 누가 누구 보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씨도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사돈지간 치고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가도 높은 확률로 안사돈을 보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안사돈도 계셨네요. 아, 네. 지나다가 들렀어요. 반찬 가지고 오셨나 보네? 네, 현수가 좋아하는 거라서요. 이 씨는 아들이 독립하고 난 후 종종 아들이 먹을 반찬을 챙겼는데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집에서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집에서 밥 안 해 먹는데? 아, 들었어요. 현수 먹을 반찬이에요. 번거롭게 뭘 이렇게까지? 사면 되는걸? 저도 요리 안 하고 다 사 먹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고리탑은 하시구나. 어처구니 없는 안사돈의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사돈은 이 씨가 가져온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휴, 왜 사서 고생을 하셔요? 이래도 젊은 애들은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맛있긴 맛있는 건데 오랜만에 먹어보네. 그러면서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하는데 그 말투가 참 사람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진실로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은 며느리가 안사돈을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어우, 어머님. 창문 좀 열고 하시지. 에어컨 켜놨는데 창문 열면 안 되지. 생선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서 구웠는데. 이 씨는 며느리의 말에 킁킁거리며 주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음식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질식할 정도로 생선 냄새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고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걸 도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소연이가 음식 냄새에 좀 예민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 집에 냄새 나는 게 싫으니까 소연이는 거의 밖에서 먹죠. 포장해 와서 먹고 치우거나. 참 희한하다. 그러면 반찬 가져다 주는 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니? 집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반찬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 씨도 웬만하면 반찬을 해서 주는 일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고 안사돈 말대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번거롭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먹는다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먹더라도 아들이라도 잘 먹으라는 생각으로 그 뒤로도 몇 번 더 가져다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어제 현수 씨가 또 반찬 받아왔던데. 그래. 어제 퇴근길에 가져갔지. 왜? 이제는 안 주셨으면 해서요. 단호한 목소리로 하는 말에 이 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서 밥 잘 먹지도 않는데 냉장고에 늘 반찬이 있는 거 좀 그래요. 아, 그래? 네,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받는 저희 입장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반찬 해주는 게 부담스러워? 억지로 준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다는 말은 며느리의 입장인 듯 했습니다. 어제 아들이 반찬을 받아갈 때까지만 해도 맛있겠다고 입맛을 다셨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뭐?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이리도 얄밉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님 힘드니 그만하시라 하면 알아들을 텐데 말이죠.
안사돈과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 씨는 그 대신에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반찬도 못 먹게 하냐 따지는 상상을 했지만 상상만 해도 웃겼습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겠죠. 반찬 주지 말래?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남편도 좀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가 얼마나 정성 들여 반찬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안 가져가면 더 좋지, 뭐. 장 보느라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싫다는 거 억지로 해줄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죠. 아들과도 얘기가 됐던 것인지 그날 이후로 아들은 반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찬 해달라고 해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버리는 사람도 있어? 요새는 그런 데잖아. 반찬 해주면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행이래.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어? 요즘엔 해주는 사람이 더 못된 거야.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반찬 해다 주는 건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친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었습니다. 이 씨는 비록 아들이 원해서 주긴 했지만 원하지 않았던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 씨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오질 않으니 가까이 살아도 얼굴을 볼 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빠 생신에 너희 올 거야? 온다고 그러면 외식하게. 며느리가 또 음식 냄새가 어쩌고 할까봐 이 씨가 먼저 선수를 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 씨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잡힌 계획이 있어서요. 주말에도 못 와? 요즘 내내 바쁘네요. 남편의 생일은 어떤 약속보다도 먼저 날짜가 정해진 일이었지만 아들의 우선순위에는 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일 정도엔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의 거리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면서 더욱 벌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참 멀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나누는 것 같더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를 끊었죠. 왜? 바쁘다고 그래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바쁘다네. 애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진도 다음에 보내주겠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무심하고 며느리도 무심하니 자식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차차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자식을 떠나보낼 때가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우 엄마는 전화 전혀 없지? 당신 생일에도. 남편의 물음에 이 씨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교류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를 했죠. 하지만 아들까지 그러니까 가슴속 한 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에 김장하셨어요? 김장? 뜬금없이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 게다가 질문도 참 며느리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사서도 안 먹는다고 하던 며느리였으니 말이죠. 김장했지. 왜?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 그건 왜 묻는지 의아했습니다. 아, 괜찮으시면 저희 김치 좀 부탁드리려고요. 너희가 먹게? 네. 김치 안 좋아하잖아. 아, 몸에 좋잖아요. 나이 드니까 입맛이 변하는지 요즘 좀 먹고 싶네요. 그래? 한 통 챙겨 놓을 테니까 현수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던지.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도 얼떨떨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김치를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반찬 몇 가지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반찬을? 밥 해 먹게? 네, 요즘에는 집밥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요. 아, 그래서 해달라고? 사 먹는 게 더 맛있다며? 이 씨는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사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뭐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생각났죠. 그래도 현수 씨도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좋아하고, 기왕이면 조미료 안 들어간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요새 현수 씨가 기도 허하다고 그러는 것 같고,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씨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사먹고 많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당연히 이 씨가 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면 요리 방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해봐. 매번 해줄 수는 없잖아. 아, 맞벌이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집에 오면 애도 돌보고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잠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뻐할 줄 알았나 본데 그 반대였습니다. 한때는 그게 뿌듯했던 적도 있었지만 편한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두 식구 먹을 만큼만 음식을 하면 되니 말이죠. 부탁드려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씨는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재차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이 씨는 며느리의 부탁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해달라는데 시모가 힘이 있나 싶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니? 아, 네. 맛있더라고요. 현수 씨도 좋아하고. 궁금한 마음에 반찬을 주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다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밥을 먹겠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끓여주셨던 거 다 먹었는데 그것도 좀 다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반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잘 먹네. 참 희한했습니다. 집에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싫다던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미료를 안 쓰고 건강하게 요리하는 이 씨의 음식이 사 먹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나을 것이었습니다. 김장김치도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현수 씨 통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런데 좋은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씨가 반찬을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러고 전화도 종종 하더니
이제는 꼭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 몸 좀 괜찮아? 아이고, 딱 죽겠네. 여름 감기가 더 무서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딱 붙어 있어.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올 때 약 좀 사와요. 알겠어. 몸살 감기에 걸렸는지 어제부터 으슬으슬 하더니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만 먹은 뒤에 내리 누워 있었습니다. 약에 취해 잠들었다 깼다 몇 번을 반복하니 창밖이 어느새 어슴푸레해졌습니다. 몇 시야? 남편도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 땀을 흘렸는지 등이 축축했습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 봐야지 생각하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오는 이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 먹었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네. 어머나,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이곳에 온 용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반찬 해주기로 했지. 네. 그래서 퇴근하고 온 건데. 어쩌니? 어제부터 아파서 그럴 겨를이 없었네. 아들은 조금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차키를 챙겼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모레쯤에 해줄게. 괜히 헛걸음하게 했네. 아니에요. 가볼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방문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미안해서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쯤이 되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현수 씨는 씻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현수 씨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종일 잤더니 깜빡했지 뭐야. 냉장고도 비었는데. 며칠 사 먹어야겠다. 내일까지는 좀 쉬려고. 그러면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저녁에 당연히 반찬 가져올 줄 알고 사오지도 않았는데. 이번만 시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자 며느리가 다 들리도록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약속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지는 말아주세요. 앞으로. 며느리의 말에 이 씨의 웃는 낯에 실금이 갔습니다.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주는 일을 가지고 이 씨가 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가 반찬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도 이 씨의 반찬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황당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파김치도 조금만 해서 같이 주세요. 이틀 뒤에 현수 씨 보낼 테니까.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꼭 파김치를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 얻어먹으면서 뭐가 일이 당당한가 싶었습니다. 반찬을 해주는 사람은 이 씨인데 며느리가 갑이고 이 씨가 의리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한 건 걱정도 안 되나 보다. 이 씨도 기분이 상해 대꾸했습니다. 이 씨가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탁을 들어주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빈정상하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건 걱정되죠. 그런데 반찬 타령뿐이니? 책임감? 그러자 며느리도 이 씨의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갑자기 현수 씨가 빈손으로 오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 먹으면 되는 걸. 반찬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치도 요즘 맛있는 거 많이 판다고 그러더라.
너희가 먹을 건 너희가 사 먹어. 이 씨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더니 정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말이 심했다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메시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살았는데 한 번 했더니 그래도 며느리의 태도가 바뀐 듯 했습니다. 토라질까봐, 서운해할까봐, 시부모 원망할까봐 할 말을 참고 살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계속 꿍해 있는 것은 어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잠시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이죠. 그 뒤로 이 씨와 며느리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곤란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다 먹었어? 이틀 전에 가지고 갔잖아. 아, 그건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주말에 손님이 오는데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사먹더니 왜 자꾸 음식을 이 씨에게 해달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가 먹을 반찬을 만들 때 조금 더 해서 주는 건 몰라도 손님 맞을 음식까지 해달라는 것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키자고 했는데 현수 씨가 어머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드신 게 맛있으니까. 또 은근슬쩍 하는 칭찬에 대놓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갈비찜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잡채 같은 거. 손님 대접할 때 하기 좋은 음식 없어요? 알았어. 몇 가지 해놓을 테니까 현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 네. 감사해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씨는 내심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가지러 오면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해볼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씨가 모든 음식을 해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엔 이것 때문에 조금 멀리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으니 이 씨도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일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현수 씨가 못 간다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서우가 자고 있어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요.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음식하느라 허리가 아픈데 그걸 또 가져다 달라니. 하지만 손녀가 자고 있어서 못 나온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가 가져가라고는 할 수 없었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이러니 이 씨가 스스로를 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암시를 걸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집에 없어서 이 씨가 차를 끌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트렁크에서 반찬을 꺼내서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반겼죠. 감사해요. 제가 갔어야 하는 건데. 서우 자고 있다며?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온다는데 집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보였습니다. 금방 손님 오는 거 아니야? 아, 네. 슬슬 준비해야죠. 알았어. 이만 가볼게. 수고해라.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출발했는데 10분쯤 가자 조수석에 반찬이 보였습니다.
비닐에 들어있어 혹시 몰라 조수석에 놨는데 그걸 깜빡하고 트렁크에 있는 것만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을 가서 아들네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반찬을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어쩐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사돈? 아들네 집인 백사동에서 안사돈이 양손에 무언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 전에 이 씨가 아들네 집에 놓고 나왔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그걸 왜 안사돈이 가져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내리기도 전에 안사돈은 차에 음식을 싣고 사라졌습니다. 반찬을 안 주고 간 게 있어서 다시 왔는데 아까 내가 준 음식들 어쨌니? 아들네 집에 다시 가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며느리가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냉장고예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줄게. 이 씨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넣어줄게. 이 씨가 며느리의 냉장고 문을 열자 텅텅 비어있는 내부가 이 씨를 반겼습니다. 과일 몇 개와 과자 같은 것이 보이고 이 씨가 지난번에 싸줬던 반찬도 없고 오늘 주고 간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 씨가 잘못 본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안사돈을 봤는데 내가 해준 음식을 왜 사돈이 가져가니?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 해줬던 반찬은?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예, 나 뭘 두고 가서. 어머, 사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실은 저희 엄마가 이번에 중요한 모임을 집에서 하셔서. 그래서 그 음식을 나보고 하라고 했던 거야? 아, 그게. 사돈. 사돈께서 음식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제 음식이 맛있는 줄은 어떻게 아시고요? 여태 해줬던 반찬을 엉뚱한 사람이 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말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말이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니, 사돈. 좋게 생각하세요. 저도 혼자 살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그래서 사 먹었었는데 사돈이 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릿속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죠. 손님 맞을 음식까지 저를 시킬 수가 있나요? 에이, 애들 음식 해주나? 똑같죠? 어떻게 자식한테 해주는 것과 사돈에게 해주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지. 어머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사과하자 사돈은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하긴? 원래도 반찬 해다 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어차피 해주는 거는 똑같은데 누가 먹는지가 뭐가 중요하나요? 그렇다고 사돈 반찬까지 해다 바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다 바치다니요, 참. 말을 해도 겨우 그거 반찬 좀 해줬다고. 중얼거리는 말에 이 씨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반찬 좀 해줬다고요? 말 참 쉽게 하시네요. 그렇게 쉬운 거 직접 하지 왜 남한테 얻어먹어요? 얻어먹는다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사돈 음식이 뭐 그렇게나 대단한 줄 아세요? 간도 세고 맛도 없더구만. 그러니까 맛도 없는 걸 왜 먹느냐고요? 어머님, 너도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말어.
너희가 먹을 거든 아니든. 김치 알아서 해. 저도 안 먹어요. 치사해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시부모가 다 있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반찬 여기도 있으니까 많이 드시죠? 이 씨는 들고 있던 봉지를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지 비닐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며느리와 사돈 옷에도 묻었죠. 비명을 지르는 사돈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역시나 그 엄마의 그 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호구니? 다시는 부려먹을 생각 말어라. 앞으로는 얼굴 보는 일 없을 거다. 이 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을 빌 줄 알았는데 피곤한 듯한 목소리가 이 씨를 탓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시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장모님 난리 나셨어요. 지금 전화해서 할 소리니? 아니, 반찬도 집어던지셨다면서요. 하도 내 반찬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많이 먹으라고 줬다. 아들의 한숨 소리에 이 씨는 아들에게 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자식에게 반찬을 해다 바쳤는지 모르겠네. 너도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무슨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하세요? 부모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 자식은 나도 필요 없어. 이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도 며느리도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싹이 보일 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들 며느리와 좋은 사이를 유지해 보겠다고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거리가 필요한 것은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이 씨였습니다. 가까이 지내봤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죠. 이제 와서 후회하기엔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눈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말이죠.